65세의 금슬 좋은 부부 수진과 준호. 5년 전 황혼 재혼으로 만난 두 사람은 늦게 찾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응급실에 도착한 수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의료진은 준호가 이미 2년 전부터 말기암 진단을 받고 있었으며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한다. 준호는 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병을 알아왔을까? 장례식을 치른 후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봉투를 열자 통장과 편지가 나온다. 그 통장에는 정확히 결혼 기념일인 매달 25일마다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10년간을 끊이지 않고 수지는 충격을 받는다. 준호는 자신의 전 남편 민철이가 유미라와 재혼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며 수진이 외로움을 느낄까봐 몰래 저축해왔던 것이다. 그 뒤 수진이 발견하는 숨겨진 일기장과 편지들은 모두 수진을 향한 조용하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2024년 초겨울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52층.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거실의 소파에 앉은 김수진은 한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편의 팔을 감싸고 있었다. 65세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단발머리, 밝은 얼굴, 30년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영롱했다. 여보, 이 차 맛이 어때? 수진이 물었다. 남편 이준호는 천천히 차를 마시고는 미소를 지었다. 67세의 그는 은퇴한 대기업 임원답게 세련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항상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좋아. 많이 개선됐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개선됐다니 뭐라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잘 타는데. 수진이 웃으며 남편의 팔을 쳤다. 그래, 내가 최고야. 준호가 대답했다. 짧은 대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감이 담겨 있었다. 이들이 만난 것은 5년 전이었다. 수진과 준호는 각각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10년 전 남편 민철과 이혼을 했고 준호는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고 있었다. 대학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수진도 준호도 모두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특히 수진은 첫 결혼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었다. 민철과의 30년 결혼 생활은 늘 무언의 갈등으로 가득했었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바쁜 시간이 많았고 수진은 그 시간들을 혼자 견디어야 했다. 아이는 딸 소영 하나뿐이었는데 딸도 어린 시절부터 미국 유학을 가서 자주 만나지 못했다. 엄마, 나 미국 가서 공부 오래 할 거야. 아빠는 엄마한테만 집중해. 어린 딸의 말이 오늘따라 또렷하게 떠올랐다. 50대 중반 수지는 갑자기 깨달았다. 지난 30년의 결혼이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무관심과 자신의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관심에 지친 자신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민철에게 이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민철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보다 훨씬 어린 여인 유미라와 재혼을 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진은 화나기보다는 쓸쓸함을 느꼈다. 그 남자도 결국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이구나.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었을 뿐. 이혼 후의 삶은 예상과 달리 꽤 괜찮았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다니며 책을 정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살. 그것이 의외로 충실했다. 준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의 일반인 강좌에서 만났다. 준호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배우기 위해 강의를 듣고 있었고, 수지는 그 강좌의 담당자였다. 처음엔 그저 수강생과 담당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언가가 달라졌다. 준호는 항상 강의 후에 수진을 찾아 대화를 나누곤 했다. 처음엔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다가 나중에는 더 개인적인 주제로 옮겨갔다. 선생님, 혼자가 되고 나니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던 적이 있었다. 글쎄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의 대답이었다. 저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외로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수진은 느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강좌가 끝난 후 차를 마시고 가끔 영화를 보고 박물관에 가곤 했다. 준호는 항상 조용했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다. 선생님,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5년 전 겨울, 작은 성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둘 다 재혼이라서 크게 치르지 않았다. 준호의 형 부부와 준호의 친구 몇 명, 그리고 미국에서 올 수 없었던 딸을 위해 비디오 통화로 축복을 받았다. 민철도 왔다. 요청하지 않았지만 왔다. 그리고 그의 새 아내 유미라도 함께였다. 축하합니다. 민철이 작게 인사했고 유미라도 밝은 표정으로 축하 인사를 했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진짜 끝났다는 것을. 민철과의 인생은 완전히 과거가 되었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깊이 있었다. 준호는 항상 수진을 챙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타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곤 했다. 여보, 행복해? 준호가 가끔 물었다. 응, 너는? 수진이 반문했다. 나도 행복해. 이제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다. 준호의 대답은 항상 이렇게 단순했다. 하지만 수지는 느꼈다. 그 단순한 말 속에는 얼마나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준호는 항상 자신을 소중하게 대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으로 가득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에 눈은 더 자주 내렸다. 그리고 수지는 그 겨울을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조용히 자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나이든 손. 하지만 수지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고마워, 준호. 이 시간을 함께 해줘서.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리고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준호는 잠결에 수진의 손을 밀착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감정이 있다. 결혼 5년이 지난 지금 둘은 그것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 아직 몰랐다. 수지는 이제 곧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남편의 숨겨진 10년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온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침대에서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사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12월 15일 오후 집안일을 하던 수지는 남편의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준호, 괜찮아? 거실로 나가니 준호가 소파에서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잠깐만 준호가 겨우 말했다. 뭐가 어때? 어디가 아프야? 수진이 서둘러 그의 곁에 앉았다. 가슴이 뭔가 답답해. 괜찮을 거야. 그냥 피곤한 거겠지.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응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준호. 곧 병원 가자. 괜찮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의식이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다. 의료진은 급하게 그를 응급실로 옮겼다. 수진은 뒤따라갔지만 기도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다. 오래 걸리지 않아 젊은 의사가 나왔다. 이름은 박민재. 신경과 담당이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응급 처치를 받아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심근경색?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다행히 응급 처치를 빨리 받으셔서 더 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기록을 보니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3개월 전에 했는데요.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지 않는 표정이었다. 뭔데요? 뭔가 더 있는 건가요? 수진이 물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의 기록을 보니 2년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암이었고요. 수진의 세상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진통제도 최소한만 복용하고 계셨고요. 이렇게 오래 버티신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수진은 말을 잃었다. 준호가 2년 동안 말기암을 앓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환자분 보호자시죠? 혹시 환자분이 암 진단 받으신 사실을 아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군요. 환자분은 자신의 병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의사가 설명했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 준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다. 수진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그녀의 눈빛은 부어 있었다.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2년 동안 혼자 앓고만 있었어? 준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대신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왜 나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나는 너의 아내잖아. 함께 견딜 수 있는데 왜?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눈물이 흘렀다. 말을 할 수 없어 더 답답한 것 같았다. 그저 수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쥐었다. 그 밤 수진은 병실의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남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5년의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가끔 준호가 소파에서 1시간씩 자곤 했던 일, 밤에 가만히 침대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던 표정, 가끔 가슴을 만지는 제스처,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됐다. 그는 아팠던 것이다. 항상. 준호는 4일 후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의 충격, 그리고 말기암의 악화로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편하게 가. 더 이상 아프지 마라. 수진이 남편의 귀에 속삭였다. 준호의 손이 약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형 이준철이 수진을 안았다. 형수, 정말 안타까워.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네. 좋은 남편이었어요. 수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아직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4일 후 변호사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이준호가 생전에 자신에게 중요한 문서를 맡겼다고 말했다. 고인께서 당신에게 꼭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수진은 두꺼운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수진은 차도 마시지 않은 채 그곳에서 통장을 펼쳤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통장에는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5년 전 결혼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민철과 이혼했던 10년 전부터. 뭐야? 수진이 중얼거렸다.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매달 25일. 항상 같은 날짜였다. 그 날짜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 기념일. 자신과 민철의 결혼 기념일. 수진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자신의 전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마다 돈을 입금했다는 뜻인가? 편지를 펼쳤다.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먼저 떠나서. 나는 너를 만났을 때 너의 외로움을 느껴질 수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그 남자가 떠난 후 너는 혼자가 되었고 그 혼자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비록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이 통장에는 10년간의 입금 기록이 있다. 우리가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심한 표현인 줄 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감정 표현도 서툴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너의 전 남편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 때 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 힘을 보태주고 싶었다.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돈을 받아서 편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다. 사랑한다. 정말로. 마이너스 이준호 올림.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준호가 자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렇다면 그들이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준호는 이미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인가?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10년 동안 입금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었다. 수지는 울었다.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었다. 변호사가 물을 건네도 받지 않은 채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통장을 들었다가 놨다를 반복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이건 그저 돈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이었다. 딸 소영에게 전화를 했다. 미국에서 받은 딸의 목소리는 울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 아버지가 그런 상태인데 나는 미국에만 있어서. 이제 서툰 한국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소영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괜찮아. 엄마,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행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수지는 또 울었다. 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수진은 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형 준철이 옷장을 함께 정리해 주었다. 하지만 수진은 준철에게 혼자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수, 괜찮나요? 혼자 해도? 네. 그냥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철이 떠난 후 수진은 옷장 깊숙한 곳을 살피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은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손을 떨리게 하며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수진에게 보내지 않는 편지. 오늘 처음 너를 봤다. 도서관에서 너는 책을 정렬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누구를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도 그런 쓸쓸함을 알고 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마음. 너와 나는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비슷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명의 낯선 사람. 이 편지는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마이너스 준호. 다음 편지는 수진에게 역시 보내지 않는 편지. 너를 따라 영화관에 갔다. 너는 나를 보지 못했다. 너는 영화를 보면서 가끔 눈물을 닦았다. 슬픈 장면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생각 때문인가? 나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너는 나를 모르니까. 그래도 괜찮다. 너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너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준호. 편지는 계속됐다. 수십 개의 편지들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매달 하나씩 10년 동안 써내려간 편지들. 시간이 지나며 편지의 내용은 변해갔다. 초반에는 수진을 지켜보는 자의 입장에서 썼던 편지들이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갔다. 수진에게 오늘 도서관 강좌에서 너를 만났다. 드디어 이제는 너를 알 이유가 생겼다. 학생으로서 강좌에 참석할 이유가.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하겠지. 나는 너의 그림자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변할 수 있을까? 너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너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까? 마이너스 준호. 그리고 더 최근의 편지는 수진에게 이번엔 정말로 보낼 편지.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너와 함께한 이 5년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너에게 좋은 남편이었나? 항상 충분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말도 많지 않고 표현도 서툴렀고 가끔은 너의 슬픔을 읽어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10년 전부터, 아니,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곧 떠날 것 같다. 몸이 자꾸 힘들어진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너를 남겨둘 수 있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준호. 수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처음으로 정말 깊이 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준호가 왜 자신을 지켜봤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통장에 돈을 입금했는지.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10년 동안 조용하게, 깊이 있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이끌었던 것이다. 서한 달 후 수지는 우연히 전 남편 민철을 만났다. 백화점 지하 반찬 코너에서였다. 민철은 아내 유미라와 아들 도연을 이끌고 있었다. 7살짜리 아이는 예쁜 외모로 유미라를 닮아 있었다. 수진, 오래 봤네. 민철이 먼저 인사했다. 아, 네. 뜻밖이네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이제 그 남자는 자신에게 남남이었다.
남편분 장례식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까웠어. 좋은 분이었는데. 민철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 차분함이 담겨 있었다. 어쨌든 잘 지내고 있어? 민철의 질문은 예의적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당신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아이도 예쁘고. 응, 다행이지. 이제는 정말 행복해. 그때는 몰랐는데 민철이 말을 열었다. 당신이 행복하다니 다행이네요. 수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미팅은 짧았다. 몇 마디 더 나누고 헤어졌다. 하지만 그 만남 후 수지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민철과의 30년은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가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정했다.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은행에 전화했다. 통장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원한다고. 부인, 이 정도 규모의 기부를 하셔도 되신가요? 네. 내 남편이 남긴 돈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돈이 더 의미 있게 쓰일 것 같아요. 기부 절차를 마친 후 수지는 준호의 형 준철에게 전화를 했다. 형, 나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남긴 통장 기부했어. 형수, 정말이요? 그건 준철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형, 준호가 10년 동안 저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정말 행운이었어요. 형수. 그런 남편을 만나다니.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자신은 정말 행운이었다. 그 다음 날 수지는 준호의 편지들을 공책에 옮기기 시작했다. 준호가 자신에게 남긴 말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남기기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르는 소영이를 위해. 소영이도 준호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준호가 떠난 지 정확히 100일 후 수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준호가 다니던 대학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선생님,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대학 인사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사람들이 늦게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수지는 이제 중년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했다. 자신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하면서 수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외로움을 안고 사는지 깨닫게 됐다.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 황혼 이혼 후 혼자가 된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준호를 생각했다. 어쩌면 준호도 그런 마음으로 도서관 강좌에 왔던 것 아닐까. 자신처럼 외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딸 소영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자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엄마, 나 이제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아버지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최소한 엄마 옆에는 있고 싶어. 수지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소영.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는 네 길을 가도 돼.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준호 아버지가 남겨준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딸은 여전히 곁에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준호가 자주 가던 카페에 갔다. 그 카페의 주인은 준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 사모님이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장님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네. 그런데 준호가 여기서 뭘 자주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글쎄요. 항상 조용히 앉아 있으셨는데 가끔 종이에 뭔가 쓰고 계셨어요. 처음엔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손글씨가 아주 조근하더라고요. 마치 편지 같은 뭔가를.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준호는 이 카페에서 자신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건가? 아,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사장님이 가끔 통장 입출금을 하시고 가시곤 했는데 항상 25일에만 오셨어요. 정기적으로요. 마치 습관처럼.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는 이 카페에서 자신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통장에 돈을 입금했던 것이다. 10년 동안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사랑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준호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후 수지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절대 전달될 수 없는 편지. 준호에게. 지난 1년은 정말 길었어요. 당신이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이 왜 10년 동안 말하지 않고도 저를 지켜줬는지.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걸.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감정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도 진심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들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은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했다는 걸. 매달 25일마다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행동. 카페에서 쓰는 편지들. 가만히 내 옆에서 자는 밤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당신 앞으로 남긴 10억 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그리고 저는 당신이 남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매일매일. 아마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다른 형태로든 다른 시간에든. 그때는 당신이 말해주세요. 직접. 사랑한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마이너스 수진. 편지를 다 쓴 수진은 그것을 준호의 묘비 앞에 놓았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눌러서. 묘비에는 준호의 이름과 함께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수진이 요청해서 새긴 글귀. 용서는 늦게라도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제야 수진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준호의 부재를, 그리고 그 부재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형준철의 아내 수영이가 옆에 서 있었다. 형수, 정말 잘하셨어요. 형이 바라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네. 이제 나도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요. 준호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여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준호가 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수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가끔 찾아간다. 아니, 준호가 매일 다니던 카페로 가는 것이 더 정확했다. 그 카페에서 수지는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마치 준호가 하던 것처럼. 가끔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 조용히 무언가를 쓰는 65세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에 비치는 차분한 미소. 준호는 이제 없다. 하지만 준호가 남긴 마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다. 수진을 통해, 소영을 통해, 그 카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수진은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했다. 준호를, 민철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2025년 봄 수지는 다시 한번 준호의 묘비를 찾았다. 이번엔 딸 소영이와 함께였다. 소영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엄마,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아마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은 바람. 수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고마워, 준호. 나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봄 하늘. 그곳에 준호가 있을 거라고 수지는 믿고 있었다. 용서란 늦게라도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 수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그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랑으로부터 새로운 봄이 왔다. 그리고 수진의 인생도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